약 10개월 동안 20명이 넘는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마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 지금부터 들여다볼 유영철이란 인간과 그가 거쳐온 삶은 많은 사람이 연쇄살인범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와 상당히 다를 것이다. 유영철이란 인간은 1000피스짜리 퍼즐처럼 상당히 복잡하다. 그에게서 두드러진 특징은 야누스의 얼굴과 같이 어긋나 있다. 가령 자아는 연약한데 초자아는 엄격하다. 즉 마음이 불안정하고 자존감이 낮은데 이런 자신을 평가하는 이상과 양심의 잣대는 확고하다. 또 관음증, 사디스트와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아내는 모습과 함께 깔끔하고 체계적인 성향, 무언가에 빠지면 그것에 몰두하는 성격, 풍부한 호기심 등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자아내는 모습도 지니고 있다. 이런 유영철의 상반된 특징이 한편으론 그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만들지만 다른 한편으론 유영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그가 어쩌다 악마로 전락했는지에 관하여 단서를 제공한다. 유영철의 이질적인 특징이 등장하거나 그 씨앗이 만들어진 유년 시절을 돌아보고 정신분석학의 관점으로 그 특징을 심층적으로 파헤쳐보겠다. 유영철의 불안정한 내면에서부터 시작하자. 유영철은 자아가 매우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마음이 요동치는 모습은 유영철의 여러 특징 중에서도 눈에 띈다. 감정이 쉽게 변하고 그럴 때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달라지는 모습은 유영철의 연약한 자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범행 후 죄의식을 갖지 않기 위해 사회에서 죽어야 될 사람을 죽였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였다. 죽일 만한 사람들이므로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마음 같은 것은 없다. 제2차 공판에서는 자신이 불출석 의사를 여러 번 밝혔음에도 재판장으로부터 돌아가서 다시 잘 생각해보라는 말을 듣자 안 나온다니까 시발이라고 외치며 갑자기 재판부 쪽으로 뛰어들어 제지당한 적이 있다. 유영철의 자아는 여러 좌절을 겪으며 더욱 약해졌겠지만 애초에 연약했다. 유영철은 5살까지 경기를 심하게 앓았다고 하며 초등학생 때에는 관심과 칭찬에 굶주렸다. 남달리 교사의 관심이 자기에게 쏠리기를 원함. 청소를 잘하던 영철이는 친구들의 청소 당번까지 대신해줬어요. 6학년이 되어서도 제 교실에 찾아와 선생님 청소해드릴까요? 했다니까요. 3월 환경미화 때 일부러 와서 나를 도와주기도 했고요. 참 잘했다고 칭찬하더니 환하게 웃었는데 동네 어른들이 지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좋아해서 어른을 보면 인사를 잘했어요. 유영철이 연약한 자아를 지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불안정한 양육 환경에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특히 3살부터 5살까지 유년기의 상당 부분을 무당인 할머니 밑에서 보냈던 게 유영철의 자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유영철의 형제 중 할머니와 유년 시절을 보냈던 유영철과 그의 둘째 형에게서 불안한 정서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32살이란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한 유영철의 둘째 형도 감정 기복이 심하고 폭력적이었다. 내가 엄니를 통해 들은 건 집안의 생활고 때문에 내가 3살에서 5살 때쯤인가 전북구청에 계시는 작은 아버지와 나의 친할머니 손에서 잠깐 맡겨져 생활했다고 한다. 우리 친할머니는 무당이셨는지 신내림 받은 선녀였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온통 귀신들 태화 그림들이 가득했던 기억이 제일 생생하다. 그런 그림과 향불 냄새가 싫어서 방 안에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다 친할머니에게 많이 혼났다. 섬세하진 않았을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어린 유영철의 자아가 보내는 신호는 충분히 응답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은 유영철이 아버지와 계모 밑에서 생활하던 때도 혼자서 4명의 자식을 먹여 살리느라 정신없이 일해야 했던 어머니와 살 때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이다. 부족한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성장한 유영철의 자아는 애초에 여렸고 평생 정에 굶주렸다고 말할 정도로 유년 시절의 결핍은 유영철에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마음의 상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유영철에게 엄격한 초자아가 자리 잡게 된다. 심판의 대상인 자아는 가냘프고 여린데 심판자인 초자아는 엄격하고 무서운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악마로 느껴진 유영철의 내면에 엄격한 심판자가 자리하고 있다는 말이 터무니없게 들리겠지만 이 말을 뒷받침한 증거는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은가? 처음에 술, 담배를 안 배운 이유는 내 주위에서 술로 인해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봐서 그렇게 될까봐 멀리했다. 그리고 열심히 살기도 바쁜데 해롱거리면서 살기는 싫었다. 담배는 껄렁껄렁해 보이는 논다는 애들의 상징처럼 보여서도 그랬지만 무더운 여름에는 그 속에 또 불을 때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 난 카드나 화투, 빠친코는 도박 쪽으로는 영광이다. 아, 당구도 모른다. 태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뱀사골에서 죽었는데 나 또한 죽을 고비를 겪어가며 사람 2명을 구했었다. 유영철일 것이란 예상만 지우고 보면 바르게 살아간 한 남자가 떠오르지 않는가? 유영철이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실망했던 때도 마저 살펴보자. 내 아이한테 한번 실망했던 적이 있어요.
아들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갔었는데 친구들에게 아빠가 너무 잘 대해주는 모습이 질투났는지 도무지 생각지도 못했던 거친 어휘들을 쓰더라고요. 나중엔 여자친구 가슴까지 심할 정도로 주먹으로 쳤어요. 나는 저 나이 때 안 그랬는데 애가 왜 이럴까 하는 생각도 잠시 내가 애를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저 유영철의 거짓 연기에 불과할까? 그러나 유영철의 중학교 동창들도 유영철과 같은 결의 이야기를 한다. 중학생이 되면 남자애들은 욕을 잘하는데 영철이는 욕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어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발견하면 무릎을 꿇게 하고 선생님처럼 애들을 야단쳤어요. 또 한 번은 체육 선생님이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서 한 학생을 나무라고 있었는데 학생이 반항이 심했어요. 영철이가 선생님을 팔로 미치고 나서 그 친구를 주먹으로 때려 눕혀버렸어요. 유영철이 바른 학생이었던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앞의 진술들과 상충한 진술도 있긴 하다. 세운 상가에서 LP판을 훔쳐나온 유영철을 보고 친구들이 왜 그랬냐고 놀라서 묻자 유영철은 어차피 복제판인데 훔치면 어떠냐, 이건 절도가 아니다라고 서슴없이 얘기했다고 한다.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이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역시 유영철은 어렸을 때부터 범죄의 씨앗을 지니고 있었다는 색안경을 쓰고 싶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유영철이 학생 때 저지른 일탈을 보고한 진술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또 좀 전에 언급한 절도를 제외하면 학창시절 유영철의 일탈은 대부분 관음증과 관련된 사건에 한정돼 있다. 따라서 유영철의 일탈 행동은 그를 잘 나타내는 모습이 아니라 예외적인 모습으로 봐야 하고, 좀 전에 언급한 진술을 해석할 때에도 유영철에게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진술이다가 아니라 유영철이 지닌 옳고 그름의 기준 가운데엔 일반적인 사회 규범과 괴리되는 부분도 있음을 보여주는 진술이다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즉 유영철 내면에 있는 심판자는 처벌의 잣대를 엄격히 들이대는 편이지만 그 잣대가 일반적인 도덕과 상충할 때도 종종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상처받기 쉬운 자아를 지닌 유영철에게 왜 엄격한 초자아가 자리 잡게 된 걸까? 이에 관한 실마리를 얻기 위해서는 내면의 심판자가 형성되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식에 주목해야 한다. 대략 4살에서 6살 사이에 전개되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 불리는 식에 접어들면 일반적으로 남자아이인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고 경쟁자로 여기는 아버지를 증오하게 된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남자아이는 이런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들킬 경우 아버지가 무서운 처벌을 내릴 것이란 공포에 휩싸여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게 된다. 이 포기 과정은 강하고 엄격하게 느껴진 아버지를 모방하여 자신과 아버지를 동일시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 과정을 거치며 닮고 싶지만 두렵기도 한 아버지의 이미지가 아이 내면에 자리하게 된다. 자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동시에 자아가 해선 안 되는 금기를 규정하기도 하는 초자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때 얼마나 엄격한 초자아가 형성되는지는 아이가 아버지에게 느끼는 적대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이가 자신과 아버지를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 초자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버지를 미워하는 아이의 감정이 강할수록 아버지와 동일시된 자아를 무섭게 대한 초자아가 자리 잡게 된다. 초자아가 아버지와 동일시된 자아를 엄히 다룸으로써 아버지를 향한 은밀한 복수가 이루어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아는 이 복수로 인해 초자아의 처벌을 더 자주 그리고 더 가혹하게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한때 아버지를 증오했던 아들이 두고두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시기에 아버지에게 느낀 반감이 강할수록 정신에 형성된 초자아가 엄격해진다는 통찰을 적용하면 유영철의 초자아가 상당히 엄격한 이유는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느꼈던 반감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고, 지금까지 수집할 수 있었던 정보로는 크게 3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어린 유영철이 술을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아버지에게 느꼈던 공포이다. 유영철의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어린 유영철을 부엌으로 던진 적이 있고 망치 등을 사용해 심하게 꾸짖은 적도 있다고 한다. 그런 순간에 어린 유영철이 느꼈던 공포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시기에 아버지를 향한 반감을 키웠을 것이다.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듯이 유영철이 망치를 살인 도구로 휘둘렀던 모습은 어릴 적 아버지에게 느꼈던 공포가 유영철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어린 유영철이 유아자이처럼 성적인 행동을 하다 아버지에게 제지당하거나 혼난 경험에서 느꼈을 거부감이다. 유영철은 강박신경증 환자들에게서 두드러진 증상과 비슷한 특징을 많이 지니며, 이에 해당하는 것에는 앞에서 살펴본 엄격한 초자아와 뒤에서 곧 살펴볼 깔끔하고 체계적인 성향, 무언가에 빠지면 몰두하는 성격, 풍부한 호기심 등이 있고, 이와 더불어 조숙한 성적 행동과 절시증도 있다. 절시증이란 성적 기관이나 성적 행동을 본 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유영철에게서도 두드러진다. 이런 유영철과 강박신경증 환자의 공통점을 고려하면
유영철 역시 이른 시기부터 유아자의를 하거나 절시증을 충족하려는 행동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크고 어릴 때 성적인 행동을 하다 아버지에게 제지당하거나 혼난 적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유영철이 느꼈을 거부감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시기에 아버지를 향한 반감을 키웠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린 유영철이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반작용으로 아버지에게 가졌을 적대심이다. 다음 영상에서 다룰 유영철의 두 가지 특징이 지니는 정신분석학적 의미를 고려할 때 어머니를 향한 어린 유영철의 사랑은 상당히 강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꽤나 강렬했던 만큼 어린 유영철이 경쟁자인 아버지에게 느꼈던 반감 역시 상당히 강했을 것이다. 이처럼 유영철은 초자아가 형성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시기에 아버지에게 상당히 강한 반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고 이 반감이 엄격한 초자아가 만들어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심판의 대상인 자아는 상처를 쉽게 받는데 심판자이자 처벌자인 초자아는 엄격한 상황. 유년 시절을 거치며 유영철의 정신에 구축된 상황이다. 이전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유영철이 악마로 전락한 이유는 연약한 자아가 초자아의 가혹한 처벌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불리한 조건이 유영철의 유년 시절에 이미 형성됐던 것이다. 이로써 유영철이 악마로 전락한 비극에서 주연을 맡은 유영철의 자아와 초자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이 비극의 비중 있는 조연이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 유영철의 자아와 초자아 사이를 파국으로 치닫게 만드는 주범. 이 비중 있는 조연은 바로 성, 섹스다.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던 유영철의 사디즘에 관한 부분이 보여주듯이 성은 폭력적인 에너지를 제공하여 유영철의 초자아가 자아를 더욱 가혹하게 처벌하도록 이끌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성은 유영철의 초자아가 자아를 처벌하게끔 만드는 주요 원인일 뿐만 아니라 유영철에게서 두드러지는 특징의 대부분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는 성이 상반된 이미지를 자아내는 유영철의 특징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초점을 맞춰 이 비중 있는 조연을 조명해 보겠다. 유영철은 연쇄살인범의 이미지에 부합한 특징과 그렇지 않은 특징 모두를 가지고 있다. 우선 성적인 부분을 보면 유영철은 변태 성욕자처럼 느껴진다. 일단 그는 절시증이 심했다. 즉 성적 기관이나 성적 행동을 보는 데서 즐거움을 크게 느꼈다. 현재 접할 수 있는 유영철 관련 자료에서는 그의 절시증이 중학교 무렵부터 부각된다. 유영철은 중학교 동창의 어머니가 공덕동에서 운영하는 방석집에 놀러가 누나들이 남자 손님 접대하는 광경을 훔쳐보곤 했다. 피서지 등에서도 훔쳐본다는 의미의 속칭 여자 서리를 친구들에게 제안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어려서부터 절시증이 나타나는 강박신경증 환자와 유영철 사이에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유영철 역시 어릴 때부터 절시증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유영철은 성도착적 사디스트, 다시 말해 가학적인 언행 자체에서 성적 쾌락을 크게 느끼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 음란물을 통해 가학적 행위를 자주 접했을 뿐만 아니라 15세 율랑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고 살인한 율랑 여성의 가슴, 골반, 음부 등의 가학 행위를 가하기도 했다. 유영철의 사디즘은 그가 동거녀에게 저질렀던 행동에서 잘 드러난다. 유영철은 동거녀가 자신과 헤어지려 하자 손을 묶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상행동을 자행하며 강간하였고 이 과정에서 모형 성기구를 사용하여 가학적 행위를 하는 등 음란물에나 나올 듯한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으며 결국에는 목을 조르다 동거녀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풀어주었다. 지금까지 공개된 유영철 관련 자료를 보면 유영철의 절시증이 불거진 시기는 중학교 무렵부터이고 사디즘이 눈에 띄기 시작한 시기는 성인이 된 이후, 특히 결혼 이후부터이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절시증과 사디즘의 씨앗은 유년 시절에 벌써 생성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 더구나 유영철에게서 엿보이는 미성년자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성향에서 유년 시절부터 활동했던 그의 절시증과 사디즘의 흔적을 실제로 찾아볼 수 있다. 15세 율랑 여성을 차에 태워 폭행하고 강간했던 전력, 미성년자 3명과 집단 섹스를 한 후 이들을 죽였다는 유영철의 자백, 유영철이 살해한 율랑 여성의 대다수가 20대 초중반이라는 사실, 이것들은 유영철이 자신보다 어린 여성, 특히 미성년자에게 성적으로 끌린다는 점을 시사하고 아담하고 마른 여성을 선호하는 유영철의 취향도 미성년자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이 성향은 유영철이 어렸을 때 목격했다고 하는 성폭행 장면의 결과물일 수 있다.
당사자인 여동생은 이를 극구 부인했지만 유영철은 어렸을 때 큰형이 여동생을 성폭행했고 자신이 이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 장면은 유영철의 환상일 수도 있고 실제 있었던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게 무엇이었든지 간에 성폭행이라는 폭력적인 행위를 몰래 지켜보는 이 상황은 유영철의 절시증과 사디즘을 강하게 자극했을 테고 유영철의 정신에 가학적인 행위의 대상이었던 어린 여성을 향한 성적 환상, 끌림 같은 것을 심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유영철이 어릴 때 목격했다는 장면과 그에게 엿보이는 미성년자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성향 사이의 연관성은 유영철의 절시증과 사디즘이 어릴 때부터 활동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유영철의 성적인 부분을 보면 절시증과 사디스트라는 연쇄살인범에 어울릴 법한 특징이 부각되지만 유영철의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연쇄살인범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일단 유영철은 청결하고 상당히 체계적이다. 유영철은 양치질을 하기 전에는 절대 잠을 못 잤다고 하며 그의 방 역시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다. 자신이 그림과 스크랩 자료를 보관했던 파일에서는 질서정연함이 느껴지고 아들에게 줄 생일 선물을 미리 기록해 두었다는 말에서는 꼼꼼함이 묻어난다. 또 그는 무엇인가에 빠지면 그것에 무서울 정도로 몰두한다. 나는 뭔가에 미쳐 4일간 잠을 자지 않고 집중했을 정도로 필이 꽂히면 무섭게 달려든다. 한창 그림에 빠졌을 때는 추석과 크리스마스 때에도 밖에 나가지 않고 미친 듯 그림을 그렸다고 하며 그런 글을 보며 어머니가 좀 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더불어 유영철은 호기심이 많다. 본인 입으로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고 유영철의 동창 역시 그를 호기심 많았던 아이로 평가한다. 영철이는 호기심이 많았어요. 음식 상하지 말라고 방부제 들어있으면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먹어보는 애였어요. 지금까지 다른 종류의 퍼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유영철의 특징들을 살펴봤다. 그런데 정신분석학적으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아내는 관음증과 사디즘은 물론 긍정적인 이미지를 자아내는 깔끔하고 체계적인 성향, 무언가에 빠지면 몰입하는 성격, 그리고 풍부한 호기심까지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연관성에서 핵심은 성본능의 고착과 퇴행이다. 출생 직후부터 등장하는 성본능은 유아의 성장과 함께 입이 주요 성감대가 되는 구순기, 항문이 주요 성감대가 되는 항문기, 그리고 성기가 주요 성감대가 되는 성기기라는 일련의 발달 단계를 지나는데 이 과정에서 성본능이 특정 발달 단계에 큰 만족을 느끼는 경우 그 진행을 멈추고 해당 발달 단계에 머무는 상황이 발생한다. 고착이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더불어 고착이 일어났던 적이 있다면 성본능이 최종 발달 단계인 성기기에 도달한 이후에도 고착이 이루어진 발달 단계, 즉 큰 만족을 느꼈던 발달 단계로 거슬러 돌아간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퇴행이라고 부른 현상이다. 흥미롭게도 유영철에게서 두드러지는 사디즘과 세 가지 특성 모두는 성본능이 항문기라는 발달 단계에 고착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흔적이다. 항문기는 가학적 항문기라고 불리고 나며 가학적이라는 수식어가 잘 보여주듯이 항문기부터 지배 본능이 나타나고 두드러지는데 항문기에 강해지는 지배 본능과 짝을 이루는 성적 욕구가 바로 사디즘이다. 또 항문기의 지배 본능이 다른 방향이나 목적으로 바뀜으로써 형성되는 대표적인 특성이 바로 깔끔함, 무언가를 끈질기게 파고드는 완고함, 그리고 알미 욕구이다. 즉 유영철에게서 나타나는 이질적인 특징들은 성본능의 고착과 퇴행으로부터 파생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유영철의 성본능 중 상당수는 최종 발달 단계인 성기기에서 충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스러웠던 이전의 항문기로 거슬러 돌아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성본능이 성기기에서 불만족스러웠던 걸까? 주요 용의자는 유영철의 엄격한 초자아다. 청소년기가 되어서야 성기 부위가 여러 성감대 중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지만 유아자이가 보여주는 것처럼 성기 부위는 유아기에도 중요한 성감대이다. 성기 부위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구분해보면 이른 유아기, 대략 4살 무렵에 찾아오는 짧은 개아기, 그리고 사춘기부터 시작되는 개아기,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전개되는 짧은 개아기에 엄격한 초자아가 만들어지자 유영철의 성본능 중 상당수가 성기기를 떠나 항문기로 되돌아갔던 것 같다. 내면의 아버지의 힘과 단호함을 상징하는 초자아가 엄격한 모습으로 자리잡아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방해받게 되자 어린 유영철의 성본능은 달콤한 만족의 경험이 있는 항문기로 되돌아가 거기서 만족을 추구하려 들었던 것이다. 그 결과
유영철의 성 본능 중 상당수가 학문기라는 성 조직 단계에 머물게 됐으며 학문기에서 두드러지는 지배 본능이 한편으론 그의 성격적 특성으로 변형되고 다른 한편으론 사디즘을 자극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유년 시절부터 두드러졌던 유영철의 특징과 차차 존재감을 드러낼 그의 잠재적 특성을 모두 살펴보았다. 유영철이 악마로 변하는 비극에서 주연을 맡은 그의 연약한 자아와 엄격한 초자아가 처음부터 그런 상태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분석했고, 비중 있는 조연에 해당하는 성이 유영철의 상반된 특징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포착했다. 이 세 주역이 어떻게 얽히고 설켜 유영철을 악마로 전락시키는지 이어진 영상에서 확인해보자.